네, 아까 그 시민성 전달 모형 얘기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나왔습니다만, 자, 21페이지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시죠. 우리가 목표는 결국 사회 유지 존속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 내면화시키는 학생들에게 그게 목표였고, 주요 내용은 뭐였어요? 그때 유지 존속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그 관련된 행위, 특히 가치 교육 이런 것들이 주요 학습 내용이었다. 그러면 세 번째 단락에서 이제 교수 학습 방법 얘기가 나오는데, 자, 교수 학습 방법은 직접적인 전달 방식이다. 대표적인 게. 자, 이는 전형적인 강의식 수업 방식이다. 그 강의식 수업, 강의에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강의예요. 그럼 교사 중심인가요? 학생 중심인가요? 교사 중심이죠. 자, 교사 중심 수업이다. 강의식 수업 방법으로 필수적인 학습 내용을 선정하여 직접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그 이면의 태도와 가치까지 전수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내용 밑바닥에 깔려있는 뭐다? 가치 태도를 전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필수적인 학습 내용을 선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정하는 거니까 필수적인 학습 내용을 누가 고르는 거예요? 교사가 고르는 겁니다. 그럼 고르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다? 어떤 내용이 누락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역사 교육을 한다 그러면, 조선시대 역사 교육을 한다 그러면 조선시대 역사 중에 뭘 가르칠까를 누가 선별을 하는 거예요? 교사가 선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선별할 때 주로 누락되는 거는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부분들은 다 누락시키겠죠. 그래서 여기서 내용의 생략이나 과장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자, 이러한 직접적인 방식과 함께 간접적인 전달 방식도 사용되는데, 학습 내용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간접적이고 섬세한 방식으로 가치와 태도를 내면화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자, 두 번째는 간접적인 전달 방식을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그 정의가 동어 반복이에요.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뭐냐? 그냥 섬세하고 간접적으로 하는 거래요. 정말 그 무성의한 그 설명일 수밖에 없는데, 이 책이 이제 원전을 보면, 제가 이제 원전 책을, 조그마한 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절판됐습니다만, 그 원전의 이 간접적인 전달 방식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다 누락시키고 거의 하나만한 동호반복적인 서술로 그냥 끝내버리고 있는데, 그 간접적인 전달 방식은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거기 원전에 나온 표현을 활용하자면, 그 행동 수정 기술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뭐 적어도 주요 상관없는데 주요 필수 암기사항은 아니에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어떤 교사가 보기에 아주 바람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 당연히 시민성 전달 모형은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가치나 규범을 내면화시키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에 합의된 가치나 예를 들면 한국 사회로 친다면 연장자가 얘기할 때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공손하고 아주 경청하는 자세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어떤 애가 내 얘기를, 선생 얘기를 아주 귀담아 듣고 교사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아주 성실한 태도로 답변을 한다. 그러면 그게 우리 사회의 규범을 잘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행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칭찬이나 보상을 해주고, 근데 그게 아니고 어른이 얘기하는데 뭐 딴 데 보고 있거나 막 떠들거나 이러면 우리 사회 규범에 어긋난 행동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훈육을 하는 거죠. 자, 선생이 얘기하는데 학생이 그래서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그게 뭘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합의된 규범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강의 외적으로 어떤 특정한 행동을 칭찬해 준다거나 특정한 행동을 지적하면서 올바르게 교정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부른다? 간접적인 전달 방식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강의가 직접적인 전달이고, 수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학생의 태도 같은 것들을 칭찬하거나 꾸중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은 간접적인 전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은 교수학습 방법에서 상당히 중시하는 것이 시민성 전달 모형이다.
자, 외견상 이러한 방식은 시민성 전달 모형이 교수학습 방법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무슨 목적에는 차이가 없다? 가치와 태도라는 목적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특정한 가치나 태도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일종의 뭐가 되는 거다?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민성 전달 모형이 입각한 수업을 하는 선생들은 아이들이 학습 태도 같은 것도 상당히 중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학습 태도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 사회의 규범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왔던 게 뭐라고요? 이 강의의 단점을 지적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다. 그 강의의 장단점은 뒤에 가면 나오니까 그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의 첫 번째 문장에 의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의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장점에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의외로 이 시민성 전달명의 장점을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에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소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장점이 너무나 뻔한 거예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전통적인 가치와 신념 체계의 전달을 강조해서 사회 유지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결국 시민성 전달 모형의 교육을 통해서 사회 질서 유지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 된다. 자, 그러나부터가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통에 얽매여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다원적인 민주주의 가치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어떤 점에서 보수적이라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낼 수 있는 겁니다. 시민성 전달 모형은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데 어떠한 측면에서 그런 비판을 받는지 서술하죠.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보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가치의 다양성을 담보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특정 가치만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효만을 강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어른들 말씀을 잘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어른들 말씀이 조금 부당하더라도 공손하지 못하게 막 항의하고 막 말대꾸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가치가 약해질 수밖에 없겠어요. 비판적인 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의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의 가치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상당히 담보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다원적인 민주주의 가치를 담보하지 못한다의 초점은 뭐냐면 다양한 가치를 수용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지 못하고 이때까지 전통적인 가치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다고 비판을 받는다? 보수적이라고 비판을 받는다. 자, 특히 다원적인 민주주의 가치에다 밑줄 쫙 그어두시고 뒤에 나오는 전통 중에 그 다원적인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는 전통이 반성적 탐구 모형입니다. 일단 말만 들어두세요. 반성적 탐구 모형은 어떤 가치를 전달하려고 하느냐? 특정 가치를 전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성적 탐구 모형은 가치는 누가 선택하는 거냐면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마다 선택한 가치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그래서 가치의 다양성을 충분히 뭐하는 거다? 수용하는 전통이 뭐가 되는 거다? 반성적 탐구 모형이 된다. 그래서 이 다원적인 가치를 담보하느냐 못하느냐가 뭐와의 대비점이다? 반성적 탐구 모형과의 대비점이다. 그래서 밑에다 이렇게 쓰세요. 반성적 탐구 모형과의 반탐과의 대비점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특히 전수하려는 가치 및 신념 체계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돼야 되는데, 자, 시민성 전달명은 아까 기능론적 관점이라 그래서 우리 사회는 뭐가 존재한다? 합의된 가치와 규범이 존재한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회에 합의된 가치가 있나요? 합의된 규범이 있나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보수하고 진보 나눠져가지고 똑같은 거 가지고도 막 완전히 다른 의견으로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은 모두가 합의한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은 현실적인가요? 좀 비현실적인가요? 비현실적인 겁니다. 기능론 자체가 원래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능론 까는 게
아주 쉬운 이유가 뭐냐면 기능론자들은 항상 우리 사회는 이런 가치를 중시하는데 합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비판이 뭐예요? 누가 합의했는데요? 당신이나 합의했지. 나는 합의 안 했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인 애들을 까는데 가장 좋은 거는 당신이 합의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합의된 게 아니다. 집단마다 다르고 진영마다 서로 다른 가치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의 가치만이 합의됐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게 가장 뼈아픈 비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합의라는 게 과연 가능한 거냐. 이건 진보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겠죠. 특히 진보적인 입장에서 보수적 반대말이 뭐예요? 진보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진보적인 모형이 뒤에 있어요. 그 진보적인 대표적인 모형이 뭘까요? 그게 뒤에 나오는 사회 비판 모형입니다. 사회 비판 모형은 전통조차도 뭐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새로운 가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게 사회 비판 모형인데 그 보수적 반대말은 진보적인 건데 진보적인 관점의 대표 모형은 뭐다? 사회 비판 모형이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시험 문제에 어떤 모형 입장에서 비판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사회 비판 모형 입장에서 시민성 전달모형을 비판하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때 비판점은 뭐가 된다?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이렇게 비판하겠죠. 진보 애들이 보기에는 시민성 전달 모형은 보수적이라는 게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보수적이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변동에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 다원적인 가치를 담보하지 못하는 측면. 자,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보수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와 흥미를 고려하는데 미흡하다. 거기 밑줄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분히 뒤에 나오는 그럼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를 고려하는 모형이 뒤에 뭐냐면 반성적 탐구 모형입니다. 이것도 역시 뭐와의 대비점이다? 반성적 탐구 모형과의 대비점이다. 그래서 벌써 비판점을 보면은 시민성 전달 모형은 항상 뭐하고 같이 세팅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반성적 탐구 모형과 세팅할 가능성이 높다. 또 보수적이라는데 또 주목을 한다면 또 뭐하고 세팅할 수 있다? 사회 비판 모형과 세팅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우리 사회에 합의된 가치가 존재한다고 보잖아요. 뒤에 이제 우리가 어떤 교수학습 모형을 보다 보면 우리 사회는 합의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기본 가치라고 부른다. 그 기본 가치를 가지고 모든 가치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교수학습 모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버드 모형이에요. 그럼 하버드 모형은 무슨 가치가 있다고 존재한다고요? 기본 가치. 그 기본 가치가 무슨 가치라고요? 합의된 가치. 그러면 합의된 가치가 존재한다고 기본 가치가 존재한다고 본다는 점에서는 하버드 모형이 뭐하고 유사한 점이 있어요? 시민성 전달 모형과 유사한 점이 있는 겁니다. 그럼 하버드 모형이 그런 면에서는 보수적인 거예요? 진보적인 거예요? 보수적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버드 모형이 어떤 전통의 대표 모형으로 목용한 책이 얘기하고 있냐면 반성적 탐구 모형의 대표 모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또 놀라운 얘기죠. 저만 놀랍나요? 저만 놀라운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놀랍다고 얘기하냐면 원전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성적 탐구 모형의 대표 모형이 하버드 모형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 하버드 모형의 주창자가 올리버 쉐이버인데 올리버 쉐이버가 뭘 옹호하는 사람으로 나오냐면 시민성 전달 모형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어떤 측면에서? 무슨 가치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기본 가치도 안 가르치고 가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하는 사람으로 올리버 쉐이버를 언급하거든요. 그래서 원전에는 오히려 올리버 쉐이버, 하버드 모형을 얘기한 올리버 쉐이버가 시민성 전달 모형의 옹호자로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목용환 교수님은 갑자기 반성적 탐구 모형의 대표 모형으로 하버드 모형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언밸런스한 게 있어요. 원전에 충실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를 비판하는 논문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전은 얘기도 안 하는데 왜 자꾸 하버드 모형을 반성적 탐구 모형의 대표라고 얘기하느냐. 근데 우리는 일단 요 책이 바이블이니까 일단 그 반성적 탐구 모형의 대표 모형은 뭐다? 하버드 모형이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그건 어떤 측면에서 그런 거냐면 우리가 하버드 모형 뒤에 배울 때 나오겠습니다만 기본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 밑에 있는 가치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다양한 가치를 또 존중하는 측면이 하버드 모형이 또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반성과 탐구 모형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버드 모형은 논쟁 문제 수업 모형이잖아요. 수업 자체를 뭘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가지고 수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고 그걸 주로 수업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반성과 탐구 모형의 대표 모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버드 모형은 그런 면도 있지만 보수적인 측면도 있다. 그 보수적인 측면이 무슨 가치를 얘기하고 있다? 기본 가치를 얘기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전통하고도 맞닿아 있다. 시민성 전달 모형하고 맞닿아 있다라는 것도 한번 들어두겠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성 전달 모형이 하버드 모형을 긍정할 수 있는 면이 있는 거죠. 어떤 가치의 존재를 얘기하기 때문에, 기본 가치의 존재를 얘기하기 때문에 시민성 전달 모형이 하버드 모형을 마냥 싫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시민성 전달 모형이 하버드 모형을 싫어하는 것 지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수업 시간에 뭘 얘기한다? 자꾸 사회 문제 얘기를 한다. 사회 문제 얘기를 자꾸 한다는 얘기는 우리 사회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뭔가 미흡한 점이 있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어. 모자란 점이 있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사회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우리 사회는 뭔가 좀 문제가 많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시민성 전달 모형이 마땅치가 않겠죠.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자꾸 다룬다는 점에서 못마땅해 하겠지만 하버드 모형의 기본 가치를 얘기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양면성을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시민성 전달 모형은 이 정도로 하고요. 뒤에 22페이지 사회과학 모형으로 가겠습니다. 자, 사회과학 모형은 명칭이 사회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과는 사회과학이라는 학문의 주축을 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회과학 모형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과 모형은 사회과학의 탐구 방법과 학문의 구조를 습득한 미래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자, 학문의 구조를 습득한 미래 시민 양성에다 밑줄을 거두겠습니다. 그리고 학문의 구조라는 말에 가로를 쳐둘게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위에 여백에다가 109쪽, 그 학문의 구조에다 가로쳤잖아요. 그 화살표를 빼가지고 109쪽 참조라고 쓰겠습니다. 109쪽이요. 그리고 109쪽으로 가겠습니다. 109쪽을 잠깐 가볼게요. 자, 109쪽의 그 위에 소제목을 보니까 학문 중심 사회과 교육과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과학 모형의 전통은 교육과정으로 따지면 무슨 교육과정과 맞닿아 있다? 학문 중심 사회과 교육과정과 맞닿아 있는 건데, 여기에 학문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어디 나오냐면 거기 맨 밑에 줄 보세요. 109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학문 중심 사회과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개별 사회과학의 학문적 구조를 그 내용으로 한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러한 개별 학문의 구조는 곧 사회과학의 개념 및 일반화. 자, 학문의 구조가 구조는 사회과학의 개념 및 일반화. 일반화와 뒤에 과학적 탐구 방법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 과학적 탐구 방법. 그럼 학문의 구조는 두 가지 요소로 표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개념 및 일반화, 두 번째는 탐구 방법이에요. 이 개념 및 일반화를 또 뭐라고 지칭하냐면, 보세요. 109쪽에 다시 오셔가지고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의 구조화는 교과의 내용을 그 교과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 개념, 법칙, 이론 등으로 조직하려는 것이다.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사실, 개념, 법칙, 이론 등으로 조직하려는 것이다. 교과의 내용이 이처럼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지식의 구조라고 부른다. 우리가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이 대표적인 지식입니다. 어떤 사실. 그 사실을 모아서 묶어가지고 명칭을 붙이면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개념이라 그래요. 개별적인 사실을 묶어서 어떤 이름을 딱 붙이면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개념이라 그런다. 그럼 사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표현한 걸 뭐라 그러냐면 일반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과 개념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어떤 A이면 B이다 이런 식으로 A, B 개념을 인과관계로 표현한 걸 뭐라 그런다고요? 일반화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개념들이 모여가지고 인과관계를 만들면 그걸 뭐라 그런다? 일반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반화들이 또 모이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개념, 일반화, 이론. 그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식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이걸 지식의 위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고도의 추상적인 지식이 되는 거고, 얘는 아주 구체적인 지식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주 추상적인 지식이 되는 거죠.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교과 내용을 구성하면 그걸 지식의 뭐라 그런다고? 구조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 지식이에요. 지식인데 이런 것, 이 위계관계를 통칭해서 뭐라고 부른다? 지식의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사회과에서 많이 가르치는 게 사실을 포인트로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실은 너무 많거든요. 너무 잡다구리한 사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가르치다 보면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뭘 주로 가르치는 거예요? 개념. 혹은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를 지칭하는 일반화. 그래서 사회과에서는 얘하고 얘를 보통 가르쳐요. 여기까지 가면 너무 추상적이게 되기 때문에 수준이 너무 높아지고 너무 전문화가 되기 때문에 보통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어느 선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다. 개념이나 일반화. 아니면 일반화와 관련된 이론을 잠깐 소개하는 거죠. 이론을 파면 그건 뭐가 되냐면 진짜 학문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지식의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개념 및 일반화라고 지칭, 이 얘기는 안 하고 이것만 얘기하면 사회과에서 주로 가르치는 지식의 구성 요소가 뭐다? 개념하고 일반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개념 및 일반화를 다른 말로 그냥 뭐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지식의 구조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그러면 학문의 구조는 아주 도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식의 구조에다가 뭘 가미한 거예요? 탐구 방법까지 가미한 거를 우리가 학문의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의 저자분이 아주 교묘한 게 뭐냐면 학문의 구조라는 거는 브루너라는 학자가 얘기한 건데 그 학문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만 책 한 권입니다. 그래서 학문의 구조는 뭐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 않아요. 워낙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문의 구조가 대체 뭘 지칭하는 거냐는 걸 다루는 논문만 해도 한 10대 개가 돼요. 브루너의 학문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막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짤막하게 정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학문의 구조는 지식의 구조와 탐구 방법이다라고 얘기 안 해요. 이다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걸로 뭐 될 수 있다? 표현될 수 있대요. 학문의 구조는 1+2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학문의 구조는 1과 2로 표현된다는 얘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논란거리가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은근슬쩍 피해가는 방식으로 대략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암기하는 입장이니까 학문의 구조는 뭐하고 뭐로 구성되는 거다? 지식의 구조하고 탐구 방법으로 구성되는 거고, 그럼 아이들에게 이거하고 이걸 가르치는 게 무슨 전통이다? 사회과학 모형의 전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그러면 학문의 구조가 이거와 이거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회과학 모형이 더 중시하는 건 이거겠어요? 이거겠어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다. 사회과학 모형이 더 중시하는 건 2번이에요. 탐구 방법을 더 중시한다. 왜냐하면 이건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탐구를 하면 대표적인 탐구가 탐구학습인데 주제 선정, 가설 설정,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론 도출이잖아요. 보통 탐구를 하면 결론으로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일반화된 결론이거든요. 이 일반화는 탐구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로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중요하냐, 과정이 중요하냐? 사회과학 모형은 결과보다는 뭘 중시하는 거예요? 과정을 중시하는 거거든요. 그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사회과학자들이 여러 탐구 방법을 탐구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회학자가 탐구를 할 거고, 정치학자가 탐구를 할 거고, 경제학자가 탐구를 할 건데, 그 사회과학자들이 사용하는 탐구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게 만드는 게 사회과학 모형의 주로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모형의 목표가 뭐냐라는 거를 원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꼬마 사회과학자 양성이다. 기출 문제를 보시면 그 표현이 있어요. 우리 기출에 우리 그 잠깐 소개해 드리면 14쪽을 보세요. 14쪽에 8번을 보세요. 8번에 세 가지 전통의 목표 내용 방법을 아주 그 도표로 간략하게 요약을 한 게 있잖아요. 여기에 나온 표현이 원전에 나온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답으로 써도 됩니다. 근데 좀 약간 웃기죠. 꼬마 사회과학자가 육성이 그 목표다 여기 얘기하면 너무 장난스러운 것 같은데 이게 원전 표현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꼬마 사회과학자를 양성한다는 건 뭐냐? 사회과학자들이 사용하는 탐구 방법을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학생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꼬마 사회과학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점은 예를 가르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특히 개념학습 되게 중시합니다. 개념학습 중시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를 익히는 거를 더 중시한다. 탐구 방법 자체를 익히는 거를 가장 중시하는 게 사회과학 모형이다. 자, 그래서 목표를 얘기하면 학문의 구조를 습득한 시민을 양성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고, 그런 시민을 양성하는 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 육성한다? 꼬마 사회과학자를 육성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세요. 그 표에 평김에 8번 문제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지식과 탐구 방법이라고 돼 있죠. 지식의 구조가 곧 지식이잖아요. 지식의 구조는 지식의 요소들을 다 도식화한 걸 지식의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어차피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탐구 방법을 가르치는 걸 중시한다. 근데 지식 중에서 특히 뭘 가르치는 걸 중시한다? 개념하고 일반화라는 걸 가르치는 걸 중시한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그 109쪽의 그 문장이요. 우리가 확인했던 학문의 구조는 예와 예로 표현된다. 이거 다 가로치기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어디 가로칠까 해서 놓겠어요. 탐구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사회과학 모형은 그만큼 뭘 강조한다? 탐구 방법을 강조한다. 다시 22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문의 구조를 잠깐 봤습니다만 그걸 보면은 그 다음 문장이 이해가 됩니다. 보세요. 따라서 이 모형에서는 사회과 교육의 본질을 뭐를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지식, 개념, 일반화, 이론. 그걸 밑줄 그어둘게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지식의 구조라고요. 지식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뭐를 육성하는 거다? 탐구력을 육성한대요. 그럼 탐구력이라는 건 언제 키워지는 거냐? 이 탐구 방법을 습득하면 그때 함양되는, 그때 키워지는 고차 사고력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탐구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구 방법을 습득하면, 다시 말하면 탐구학습을 잘 하다 보면 어떤 고차 사고력이 키워진다? 탐구력이라는 고차 사고력이 키워진다. 이 탐구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뭐를 함양하는 거예요? 탐구력을 함양하는 게 이 사회과학 모형의 특징이 되는 거죠. 탐구력이 바로 대표적인 뭐다? 고차 사고력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사회과학 모형이 함양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고차 사고력이 무엇인지 쓰시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탐구력이죠. 여러분들은 탐구력이 있으신가요? 탐구력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탐구력이 있다는 건 별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탐구학습의 절차를 보세요. 맨 마지막에 결론을 도출하는 건데 결론을 어떻게 도출해요? 자료 수집을 해서. 자료도 없이 결론을 내면 그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탐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하는데 내가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근거가 뭔데? 그럼 그때 근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죠.
내가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사실적인 자료를 근거로 토대로 해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다? 탐구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신문사설을 읽을 때도 탐구력이 있는 사람은 신문사설에서 하는 주장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뭐가 있느냐? 사실적인 자료, 증거가 있냐 없냐를 따져봐요. 그래서 탐구력이 있는 사람은 그 사실적인 근거를 따져보는 또 비판적 사고력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탐구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래서 탐구력을 키워준다는 건 어떤 주장을 할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근거가 있어야 돼. 어떤 사실적인 자료의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게끔 만들면 그게 바로 뭘 키워주는 학습이 되는 거다? 탐구력을 키워주는 학습이 되는 거고, 무슨 전통이 강조하는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회과학 모형이 강조하는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론 도출이잖아요. 그때 자료는 사실이에요, 가치예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과학 모형이 중시하는 건 사실을 토대로 한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사실적인 근거를 되게 중시하는 거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를 비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시민성 전담형을 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꾸 자긍심, 우리 사회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주려고 자꾸 사실을 생략하고 왜곡하는데, 과장하는데 그건 올바른 교육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사회과학 모형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과학 모형은 가치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둔다? 사실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단점으로 많이 지적하는 게 가치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과학 모형의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3페이지 세 번째 줄 보세요. 23페이지 위에 세 번째 줄, 사회과학 모형에서는 뭘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있다. 거기 밑줄 잡고 드렸습니다. 세 번째 줄에 사회과학 모형은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있다. 그럼 무슨 판단만을 중시하는 거예요? 사실 판단. 사실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그 사실에 입각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태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치 판단을 소홀히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근데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 판단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한 거예요? 가치 판단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사실 판단에 초점을 두니까. 근데 뭐를 안 한다는 점이에요. 가치 판단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사회 문제 해결에는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사회과학 모형이 사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 문제 해결에서 필요한 무슨 판단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사실 판단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가치 판단의 측면을 소홀히 하고 배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한계가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첫 번째 단락으로 오셔가지고 네 번째 줄 보세요. 이 모형은 20세기 초 사회과 교육에 있어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제기되었으나 사회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진보주의 교육관에 밀려서 쇠퇴하였다. 뒤에 이제 미국 사회과를 배우게 될 건데 그 진보주의에다 밑줄 그어두겠습니다. 진보주의 교육관은 뭐 정치적인 보수 진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진보주의 교육관은 쉽게 얘기하면 듀이의 교육관이에요. 학자로 따지면 듀이라고 쓰겠습니다. 밑에다가. 듀이는 사회과 전통으로 따지면 바로 뒤에 배우게 될 반성 탐구 모형의 가장 주창자로 일컬어지는 반성 탐구 모형의 원조로 일컬어지는 학자가 듀이입니다. 그 진보주의 교육관은 학생 중심이 되는 거고 학생들의 흥미 관심을 반영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겪는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다루게 되는 게 그 진보주의 교육관이에요. 그러니까 진보주의 교육관은 아무래도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말만 들으세요. 학생들의 흥미 관심을 반영하려고 그러고 학생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사실 판단이라기보다는 가치 판단을 상당히 중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보주의 교육관은 아무래도 사회 문제 다루고 가치 판단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 교육관이 득세할 시기에는 사회과학 모형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다가 하지만 1950년대 후반부터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대두되면서 60년대에 부흥기를 맞게 되었다. 학문 중심 교육 과정 밑줄 그어두시고, 우리 아까 잠깐 학문의 구조
찾으러 갔을 때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모형은 교육 과정으로 치면 학문 중심 교육 과정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보세요. 60년대에 부흥기를 맞게 됐는데, 즉 신사회과 운동과 함께, 신사회과 운동 밑줄가 되겠습니다. 이게 미국 사회과 역사에서 나타난 교육 운동이거든요. 이 신사회과 운동 시기에 바로 사회과학 모형이 강조됩니다. 신사회과 운동 밑줄 그어주시고 미국 사회과 역사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미국 사회과 역사하고 연계시킬 때는 뭘 떠올려야 된다? 신사회과 운동을 떠올려야 된다. 그래서 전통으로 사회과학 모형의 전통에 입각해서 교육과정을 만든다면 무슨 교육과정이 되는 거고,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되는 거고, 이러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부각되게 된 역사적 계기를 물어본다 그러면 뭘 얘기해야 된다? 신사회과 운동을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연관성을 확인하는 문제는 이미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세팅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 신사회과 운동과 함께 학문의 구조와 연구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시 되면서, 자, 여기서 그냥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우리 맨 첫 번째 문장을 다시 보세요. 맨 첫 번째 문장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과 모형은 탐구 방법과 학문의 구조를 습득한 미래시민 양성을 한대요. 뭐가 문제인가요? 동어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문의 구조 안에 이미 뭐가 있어요? 탐구 방법이 있는데, 학문의 구조만 얘기해도 되는데 왜 탐구 방법을 또 빼가지고 다시 얘기하느냐. 제가 뭐 약간 중언부언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게 뭔가 좀 못마땅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 마지막 문장에서도 학문의 구조와 연구 방법을 학습하는 거에 중시된대요. 학문의 구조를 중시하면 뭘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야. 탐구 방법, 연구 방법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슨 단어로 충분하다. 학문의 구조라는 단어로 충분한데 굳이 그걸 탐구 방법이나 연구 방법을 빼가지고 다시 강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마침내 첫 번째 문장에 뭐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라고요? 지식의 구조가 아니라 뭐라고요? 탐구 방법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개념 일반화를 가르치는 데 포인트가 아니고 탐구 방법 자체를 가르치는 데 포인트를 둬야 된다. 자, 그래서 탐구 방법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옆에 빈 여백에다 164쪽 참조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을 잠깐 볼게요. (164쪽을) 보시면은 탐구 학습 모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밑에 그 절차가 있잖아요. 문제 제기부터 7번까지 절차가 있잖아요. 1번부터 7번. 그런데 이 7단계를 더 핵심적인 것만 추리면은 그 중간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 위에 문장을 보세요. 탐구학습의 수업 모형 단계는 5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탐구학습의 절차를 쓰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이 5단계만 써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밑줄 한번 그어보면 문제 제기, 가설 설정,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론. 이 5단계가 이 탐구학습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학 모형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문제 제기부터 결론까지의 그 탐구 방법 자체를 가르치는 걸 중시하는 게 사회과학 모형이다. 그리고 22쪽의 여백에다가 272쪽 참조라고 또 쓰겠습니다. 자, 272쪽 참조요. 그리고 272쪽을 가보겠습니다. 272쪽. 271쪽을 잠깐 보세요. 271쪽 보니까 뭐가 있어요? 소제목으로 탐구력이 있죠. 자, 사회과학 모형이 중시하는 고차 사고력이 뭐라고요? 탐구력이라고요. 근데 탐구력을 키우려면 무슨 학습을 해야 된다고요? 탐구 학습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제가 272쪽을 보자고 하는 이유는 거기 나의 소제목이 교수학습 방법의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두 번째 단락.
자, 탐구학습은 학생이 스스로 학습 과정을 설계하고 주체적으로 수업에 임하기 때문에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고취시킬 수 있다.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며 교사는 학생들의 능동적인 탐구가 이루어지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자, 거기 교사는부터 해야 한다까지 밑줄을 그겠습니다. 교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학생들의 능동적인 탐구가 이루어지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대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 모형에서 강조하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그럼 이걸 써야 돼요. 근데 역할이 뭐라고요? 능동적인 탐구가 이루어지도록 안내하고 지원한대요. 그럼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2차 수업 실현할 때 여러분들이 면접관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 수업 실현 조건에 탐구학습 모형을 사용해서 수업을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능동적인 탐구가 이루어지도록 안내하고 지원한대요. 어떻게 해요? 제가 수업 실현을 올해도 한 10대 명을 봐드렸는데 1차 합격자분한테 10대 명 봐드렸는데 탐구학습을 실현 조건으로 가져오신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중점으로 봤을 것 같아요. 이거 하는지 안 하는지 중점으로 봤습니다.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뭔데요 이게? 그냥 안내하고 지원한다는 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과학 모형은 뭘 가르치는 거라고요? 탐구 방법을 가르치는 거라고요. 그럼 탐구 방법을 알려줬어요, 학생들한테. 그럼 탐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이제 우리가 탐구할 거야. 탐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문제 제기하고 가설 설정하고 자료 수집하고 자료 분석하고 결론 도출하는 거야. 근데 가설을 쓸 때는 뭐를 주의해야 되고 자료 수집할 때는 이 자료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근거 확실하게 밝혀야 되고 사실인지 아닌지 잘 점검을 해야 돼. 이런 식의 얘기를 한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탐구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능동적인 탐구가 이루어지도록 안내하고 지원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탐구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게 교사 역할입니다. 탐구 방법을 알려줘서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를 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교사 역할이라고. 그럼 순회 지도할 때 중점 사항이 뭐겠어요? 중점 사항이 탐구는 이 단계에서 네가 이걸 해야 돼. 이걸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거 누가 해야 돼요? 아이들이 해야 되죠.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고 그 활동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가설을 세우는 단계에서는 항상 뭐가 드러나도록 해야 돼? 인과관계가 드러나도록 해야 돼. 그리고 가설은 가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무슨 문제를 다루는 거야? 사실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설을 세워야지. 근데 너는 지금 그 가설이 좀 이상해. 사실 문제가 아니고 가치 문제하고 연관된 걸 하고 있어. 자료 수집을 할 때는 팩트를 체크하는 거니까 이 팩트가 어디서 출처가 어딘지를 확실하게 체크를 해야 돼. 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자료 같은 거를 팩트로 자료로 수집해야지. 자꾸 유튜브에서 자료 수집하면 안 돼. 그 유튜브의 그 출처도 알 수 없는, 근거도 알 수 없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의사항을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런 주의사항을 돌아다니면서 체크하고 해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안내하고 지원한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교수 학습 방법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문성 교수님 강론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성 전달 모형도 전달자고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거고 사회과학 모형도 둘 다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건데 전달하는 내용이 달라요. 시민성 전달 모형은 뭘 전달하는 거예요? 지식을 전달하고 그 지식 밑에 깔려있는 가치와 태도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거고 사회과학 모형은 뭘 전달해 주는 거다? 탐구 방법을 알려주는 거다. 탐구 방법의 전달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달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시민성 전달 모형은 모든 걸 알아야 될 걸 다 전달해 주니까 학생들이 어떤 입장이 될 수밖에, 수동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고 사회과학 모형은 뭐만 알려주는 거니까 탐구 방법만 알려주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탐구를 하는 거죠. 자, 능동적인 탐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뒤에 나오는 반성적 탐구 모형도 학생들이 능동적 탐구를 합니다. 근데 사회과학 모형도 능동적 탐구를 해요.
근데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사회과학 모형은 철저하게 능동적으로 탐구를 하지만 무슨 방식으로 탐구하는 거예요? 실제 사회과학자들이 사용하는 탐구 방법으로 탐구를 하는 거예요. 규칙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탐구 방법까지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반성화 탐구 모형은 탐구 방법조차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훨씬 자유도가 높은 게 뭐예요? 반성화 탐구 모형이 훨씬 자유도가 높습니다. 사회과학 모형의 탐구는 능동적인 탐구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탐구의 규칙이 정해져 있는 거고, 사회과학에서 활용되는 탐구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회과학자다? 꼬마 사회과학자를 만드는 거다. 그때 교사 역할은 이것이다. 자, 요거를 같이 묶어가지고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자, 다시 오셔가지고 22페이지 오시는데 시간이 벌써 또 쉴 타임이 됐습니다. 담배를 한 대 피고 오겠습니다. 좀 이따가 보시죠. 10분 뒤에 뵙겠습니다.